6회 상쾌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께서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주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잠깐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네. 지금 짜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맞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꼭 받으셔서 정치인싸 잘 듣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02 다음에는 없어요? 02 다음에 저도 어떤 번호로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2500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닌가? 아, 그래요? 많이 받아보셨어요? 아니 뭐 그랬다더라고요. 다른 똑같은 청취율 조사는 그 똑같은 번호 아닌가 싶어서. 아, 근데 저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오면 꼭 뭐 다들 여기저기 출연하고 계셔가지고 다른 프로그램 말씀하지 마시고 정치인싸입니다. 정치인싸입니다. 오직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해 첫 한국갤럽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새해 들어서 처음 집계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2주 전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가 올라서 60%대에 재진입을 했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 외교가 30%로 가장 많이 꼽혔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외교 일정 이후에 계속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방중, 한중 정상회담 성과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의 무대에서 대통령이 한번 왔다 가면 원래 그 지지율이나 국정 그 호감도는 상승하는 게 맞아요. 지난 정부가 좀 이상했죠. 갔다 오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에 대한 그 성과들이 눈에 보이게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민주당도 같이 수혜를 입고 있다. 예전에 네. 그 민주당이 사실 대통령이 하는 국정 운영과 조금 서로 엇박자가 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을 좀 뒷받침하는 느낌을 줘요.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어떤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수혜까지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같이 되고 있어서 이게 커플링 효과가 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정당 지지율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인상적이었던 한 장면 꼽아주시면요. 결국에는 뭐 샤오미폰 가지고 이렇게 셀카 좀 셀카 찍은 찍으신 거로 봐야죠. 그걸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정상회담 뭐 끝나서 이제 걸어가시면서 찍긴 했는데 그 엄숙한 정상회담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편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순발력 있게 꺼내가지고 찍으신 거 그것을 보고 시진핑 주석도 미소 띄우고 양국 정상 간의 신뢰와 우호 관계가 상당히 높아졌구나. 그래서 저는 그게 단적인 상징적인 측면 아니냐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사실은 그 깜짝 기자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예고도 없다가 갑자기 잡혔는데 거기서 밝혀진 내용입니다만 중국 쪽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관련해서 그 논의가 있었고 뭐 이전하기로 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사실은 잠재적인 영토 분쟁 가능성을 없애버린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가 보기엔 구조물인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바다 밑에 솟아 올라와 있는 암석에다가 구조물 설치하고 나중에 보면 그걸 섬이라고 주장하잖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중국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그리고 섬이면 영토가 되고 그러면 중국 영토가 훨씬 중국 입장에서는 동쪽으로 쫙 전진해 갖고 되는 것이고 거길 기점으로 뭐 경제 수역이나 이 해역 관련한 주장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이게 영토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소재였는데 사실은 섬은 못 옮기잖아요. 예. 중국 쪽이 만약에 이전을 한다 그러면 그 자체로 앞으로
섬 주장을 할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깜짝 놀랄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한령 해제 같은 것을 국민들은 기대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분위기는 좋았지만 눈에 딱 들어오는 손에 딱 잡히는 어떤 성과는 없지 않았나 뭐 이런 또 아쉬움들도 있긴 하던데요. 어쨌든 김영남 의원께서는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다음 주에 아무래도 여기 또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잡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한국이 균형추 역할을 어떻게 해낼지 또 다음 주에 성과를 보도록 하고 대통령 지지율을 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정당 지지율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역시 45%로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권발 악재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나란히 5%포인트씩 올랐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여야가 다 같이 잘 못하니까 이게 상대평가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잘한 게 좀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그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하니까 여당이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뭐 저희 당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이 뭐 잘해서 올라간 거 아니라는 건 다 아는 거니까 이 수치는 결과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5%포인트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거고 이 대통령이 방금 중국 관련해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타이밍을 제일 잘 잡은 것 같아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갈등이 세지는데 그 타이밍에 딱 중국에 우리가 먼저 가겠다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중국 입장에서는 좋죠.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을 하고 뭔가 그래도 중국과 잘 지내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한국이 이뻐 보이겠죠. 그러면 샤오미로 찍은 거는 더 부각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빠르게 또 순발력 있게 잘 이 타이밍도 잡으셨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예. 그러면 다음 주에 있는 한일 정상회담 일정도 우리 측에서 잡은 건가요? 그건 모르죠, 제가. 근데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우리는 방중 일정을 올해 초 뭐 그냥 1, 4분기 안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예, 방중이 이루어지기에 약 2주 전쯤 중국에서 당기자 뭐 이렇게 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1월 이제 벽두부터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는데 제가 분석하기로는 지금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일본하고 좀 더 가까워지면 곤란해지는 건 중국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확 당긴 거 아닌가 일정을 그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5%포인트 올랐으면 꽤 오른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오를 요인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이 시끄러웠잖아요. 거기에다가 원내대 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이 사퇴를 했고 강선우 의원의 녹취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상 오를 요인이 없잖아요. 제가 계속 찾아봤어요. 뭐 때문에 올랐지?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대한 반사이익이다? 국민의힘은 뭐 반사이익을 할 게 없어요.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얻을 게 없어요. 그러면 오를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권 여당이 계속해서 이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함에 있어서도 집권 여당이 대통령하고 호흡만 맞춰도 국정만 안정적으로 가더라도 지방선거에는 안정적인 스타트를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시해서 어떤 당 운영을 해가는 것들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주문하고 싶다. 그러면 민주당 잠시, 지지율 예. 오른 게 뭐 대통령의 덕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은 이게 사실은 집권 이후에 최대 위기잖아요. 네.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 뭐 이런 악재가 터진 게 또 이해운 후보자 문제까지 제일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결집력이 높아졌다. 그래서 응답률이 높아진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뭐 최고위원 선거도 있고 원내대표 선거도 있다 보니까 이 응답률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뭐 반영됐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당이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정청래 대표라는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거는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응답률은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응답률 보니까 내가 진보야라고 하는 게 285명 그리고 내가 보수야라고 하는 분들이 287명인데
저는 왜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느냐. 보수가 분열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수야라고 하는 분들 중에 60%만 국민의힘을 나 지지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78%가 진보의 78%가 민주당 지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가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인정을 못 하겠고 저 체제로 어떻게 우리가 지방선거 치르며 좀 부끄럽지 않냐. 이래서 도저히 나는 보수지만 장동혁 체제 하에 국민의힘을 난 도저히 지지하지 못하겠다. 이런 심정이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26%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중도에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그것도 그렇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뭐 비슷한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별게 없었는데 계속해서 지지율은 똑같다라고 하셨는데 별게 있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뭡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어쨌든 쇄신안에 대한 구상을 내놨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직전과 똑같은 26%에 그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에 키를 주고 있다고 하는 중도층에서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66대 28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사과와 쇄신안은 사실은 뭐 아무 효과가 없었다. 국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에서도 아쉬운 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죠. 기본적으로 사과를 계엄에 대해서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니까 그 정당의 대표가 사과를 하는 거고 더 큰 사과는 진짜 본격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것은 계엄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당이 어떤 모습을 보였고 의원들이 어떤 일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할 건데라는 거를 듣고 싶어 해요. 명확하게. 그런데 그것도 대답을 안 했고 하니까 사과 섞인 쇄신안이 사과가 앞에 나가서 쇄신안이 좀 가려진 측면이 처음부터 있긴 했지만 둘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죠. 쇄신안도 따지고 보면은 뭐 당명을 바꾼다든 이런 거는 그걸 쇄신하라고 볼 사람이 없잖아요. 뭐가 바뀌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여론조사들이 참 고약한 게 뭐냐면 네. 갤럽에서 지방선거 때 여당 후보, 야당 후보 어디가 더 당선되면 좋겠어요라고 했는데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당 후보 43, 야당 후보 33.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거나 지금 야당 후보가 더 앞선 적이 있었는데 서울도 여당 42, 야당 35예요. 이게 점점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참 장동혁 체제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갤럽은 뭐 안 본다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0%대 답보 상태를 지금 못 벗어난지 지난 8월부터인가요? 계속해서 네. 똑같은 수치가 계속 우리에겐 나오고 있었어요. ARS 여연 여론조사가 있다 이렇게 정신승리하고 있잖아요. 예. 요새 방송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 장동혁 대표의 사과와 쇄신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에요. 아니 제가 보기엔 사과를 했나 싶고 쇄신안이 없는데 없는 걸 어떻게 평가를 해? 아니 쇄신안이 뭐가 쇄신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평가하라니까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쇄신안은 없죠. 어제 우리가 이제 장동혁 대표의 네. 이 쇄신안인가 그리고 사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참 얘기를 아, 했잖아요. 그랬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지표상으로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이거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 20%대 초중반 답보 상태의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뾰족한 답이 보이지 않는다.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인정을 안 하는데 뭐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당 지지율 말씀드리면서 이 중도층에서 3배 차이가 난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수치를 잘못 언급했던 것 같아요. 48대 16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받고요. 여당발 이슈로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이면 민주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당이 또 따로 있습니까? 어디? 아직도 야당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얘기를 해야 되나? 자,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이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숙제입니다. 바로 공천 헌금 문제인데 지금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고 변호인을 통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새벽에 새로 나온 또 동아일보 보도에 보면요. 카페에서
강선우 전 보좌관을 만나서 1억을 전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까지 처음으로 거론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돌려줬다는 강선우 의원, 돌려받았다는 김경식 의원, 뭔가 말이 맞아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벌면서 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닌가? 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관계는 주장이라서 제가 함부로 추측하고 싶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공천 헌금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녹취를 들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선우 의원은 탈당도 했고 제명 조치도 당했어요. 김병기 의원도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 물러나서 지금 탈당이냐 아니면 또 징계를 통해서 어떤 조치를 받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공천헌금은 절대 정치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할 건 없는데 한 가지 저는 의문이 드는 건 돈은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사무국장인가 보좌관한테 돈을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경식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예. 카페에 만나서 거기에서 줬고 또 거기에서 돌려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배달 사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중간에 그 보좌관이 그 돈을 보좌관에서 받고 돌려줬다면 강선우 의원은 이걸 몰랐어야 돼요. 근데 강선우 의원은 이걸 알고 인지하고 김병기 의원과 고민 상담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사실은 아니고 김경식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이나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보좌관 이 세 사람에 있어서의 책임을 누구에게 더 지어줄 것인가라고 하는 변호인의 조력에 따른 진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어요. 네. 자술서의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봐요. 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강선 의원이 그냥 자백을 한 거니까요. 그것도 아주 자유로운 상태에서 녹음될 줄 모르고 이게 노출이 됐으니까 안 줬다는 말은 못할 테니 어떤 식으로 이걸 드러낼까, 어떻게 수사에 대응할까 하는 생각을 여러 가지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준 사람과 받은 사람. 그럼 사이에 조금이라도 이제 줄여야 되니까 일단 줬다 받았다 다시 돌려받았다는 얘기를 해야 할 거고 또 지금 또 무작정 부인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될 테니 자술서 형태로 인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법률적 대응을 하는 과정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참 구차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거짓말 같아요. 왜냐면 어느 부분이 이거는 거짓말 같으세요? 카페에서 만나서 보좌관한테 줬다 돌려받았다. 아니 이거 대단히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게 지금 스토리를 만든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면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강선우 의원도 김병기 의원 만나서도 사실은 보좌관 만나서 카페에서 해가지고요 바로 돌려줬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었다가 그러니까요. 입장을 바꾼 거예요. 받은 적도 없고 뭐 전달한 것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이 받았다는 보좌관이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 지금 한 15시간 조사 받았잖아요. 그럼 그거랑 좀 맞춰봐야 될 것 같고 미국 가서 참 이런 스토리 만들어내느라고 고생 많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경찰이 발빠르게 수사를 못하니까 이렇게 증거인멸하고 말 맞추게 할 시간 준 거잖아요. 자, 경찰이 권력 눈치를 정말 많이 보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심하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정치 자금은 줬다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준 쪽도 받은 쪽도 무조건 처벌 대상인 거잖아요. 받는 순간 끝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명목이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흔히 하는 변명이 빌린 거다라는 변명이죠. 그건 죄가 되진 않죠. 예. 다만 이제 돈이 왔다 갔는데 그 명목이 공천 대가로 갔다가 오는 거는 범죄 성립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련의 그 사건 흐름에 비추어서는 김경식 의원 쪽에서 강선우 의원 쪽으로 돈이 간 거는 뭐 녹취 파일상 명백해 보이는데 돌려준 거는 부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공천이 됐잖아요. 네. 그것도 2022년 4월 22일 공간위 회의에 강선우 의원이 참석을 해서 적극 주장을 해서 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이게 진술들은 줬다 받았다 요거까지는 맞췄는데 사실 이 1억의 행방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상으로 밝혀야 되는 거고 이게 공천 자금으로 준 것이다. 공천을 목적으로 주고 받았다. 이제 이거를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현금 1억은 요새 5만 원권이 주로 사용되잖아요. 네. 부피가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그거 행방을 쫓는다는 거는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의 조사가 지금 뭔가 타이밍도 놓치고 있고 크게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니 지금 내일 김경 의원이 귀국을 해서 뭐 신병 확보를 하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한들 이걸 정말 실체적인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게 이제 거잖아요. 경찰의 수사 역량이고 의지일 텐데 이종민 앵커님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바로 그냥 보좌관이 돌려줬다라는 걸 어떻게 믿냐고요?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돌려줬으면 강선 의원이 왜 김병기 의원 만나가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울면서 왜 그 얘기를 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지금 해명이잖아요. 이거 믿으라고 한 거는요. 리투아니아 가서 호객행위 당해가지고 명품 쇼핑했다. 이거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아니, 그렇죠?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믿냐고요, 안 믿냐고요? 법률적 대응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고 이건 이제 ABC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녹취를 우리가 다 들었는데 녹취를 들은 상황에서 지금 이 같은 해명들은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어떤 지적 수준과 굉장히 배치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바이든 날리면인데 제가 늘 그렇게 지적 여러 가지 수준을 우롱할 때는 소비관들만 예. 예. 가만히 있는데 전 되게 혼나는 느낌이야. 그런 거야? 본인이 안 했잖아. 여기서 예. 근데 잠깐만 왜 그러냐면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미국 출국하기 전에 변호인과 여러 가지 상담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술서나 이런 것도 변호인을 통해서 아마 제출한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법적 대응을 계속 언론에 흘리든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김경시 의원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죄질이 안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확보한 녹취록 이거는 뭐 모든 국민이 확보한 녹취록인데 여기에는 돈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성이 있었고라는 게 다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예. 김병기 의원과 강선 의원의 대화 속에 보면 행여 그쪽에서 기자회견으로 폭로를 하더라도 그거를 감당할 각오를 하고 돈을 돌려주라고 해요. 던져놓고 하라고 해요. 던져놓고라는 소리는 거기에 사무국장한테 시키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네. 본인이 직접 던져놓고 오시고 그것도 정치적으로 책임질 생각하시고 로펌 찾아가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무슨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뭐 이게 맞냐 틀리냐 얘기한다는 자체가 그냥 법률적으로 본인들끼리 지금 시나리오를 짠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CES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도 참 국민들은 가관이라고 보셨고요. 경찰 수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들으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다음 이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이야기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내가 제명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태도를 보고 자당에서는 아주 부글부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예 대놓고 탈당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비상징계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고 내일 윤리감독원의 결과를 보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네. 끝이에요? 끝이에요? 자비파 아니, 빨리 자비파. 짧게 말씀드리면 당은 김병기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굉장히 곤란해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 중에 이제 탈당하는 게 좋지 않겠어 달래다가 이제는 제명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거는 김병기 의원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직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배려를 해준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출구를 열어놔줘서 선택하게끔 해놨는데 이게 자꾸 버텨버리니까 동료 의원들이 안 좋은 소리를 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안 좋은 소리 하는 의원들이 속이 좋겠어요. 그래도 한때 같이 산전수전을 겪었던 의원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사태를 초래하는 선택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버티는 거 좋은데 제가 늘 얘기하자면 버티면 부러져요. 그러면은 본인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당도 부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뭐 탈당을 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아마 윤리 심판까지 지켜보겠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이제는 당에서 강력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제명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이렇게 버티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믿을 구석이 탈당하는 있다? 순간 민주당 정치권에 민주당에 속하거나 그 주변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탈당한 상태가 되면 거의 앞으로는 뭐 정치 못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요 정도 중진 의원이 탈당을 했다 안 좋은 일로 그럼 그 다음 선거에 공천받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미 이제 그 자리에 다른 분들이 가려고 할 거고 현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 본인 정치 인생이 끝나는 건데 딱 아는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밀려 나가더라도 나는 일단 버티는 게 당사자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병기 의원을 비난은 할 수는 있어도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기를 바라는 거는 대단히 순진하다. 왜 여당이 가만히 있느냐. 의원도 많잖아요. 저희 당 107명밖에 없어요. 거기 163명 아니에요? 엄청 그러니까 많아. 그러니까 그냥 평 어떤 의원도 아니고 이렇게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 도의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생각했을 때 정부 여당에 이렇게까지 부담을 주는데 뭔가 결자 해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정말로 본인이 떳떳하면 밖에 나가서 모든 거를 소명하고 깨끗하게 털고 다시 들어오면 되지 않냐. 이제 이게 상식적인 그 수순인데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게 벌써 몇 주째입니까? 김병기 의원 의혹 나온 게 지금 벌써 한 2, 3주 된 것 같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그 고비가 있었을 텐데 결정할 수 있는 시점이 있었을 텐데 그 중간에도 의혹 제기 이후에도 그 배우자는 보좌관 데리고 병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시중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갈 생각이 전혀 없고 지금 상황 내가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당사자의 자유. 왜 당에서 가만히 있느냐. 뭐 비상 징계를 할 수가 없고 뭐 기다리면 되고 이런 한가한 소리 할 때냐. 그러면 그게 답답해요. 예.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의 정식 절차를 보면 조사를 하고 소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심판을 하는 건데 지금 소명을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자료를 다 준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 그러면 내일 윤리심판원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가 있을까요? 중징계, 경징계 그리고 뭐 결정 연기 강선 뭐 이런 의원 거? 저기 뭐지? 제명 조치했잖아요. 이거 중징계인 건데. 네, 예.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 정도 비슷한 해야죠. 건인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대단히 자신 있어요. 뭐를? 나 윤리심판원 가서 다 소명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이해시킬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징계 안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얼마나 잘 소명하시는지 지켜보시죠. 그 현역 의원도 가끔 뭐 스캔들이 터지거나 의혹에 휩싸이면 당에서 징계를 받죠. 근데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뭐 훨씬 무거운 징계도 쉽게 내려집니다만 현역 의원의 징계는 아무래도 당에서 신중하게 하죠. 근데 김병기 의원은 정말 제가 보기엔 첫 번째 케이스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그 당의 투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무려 당대표 버금가는 물론 이제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만 그런 당의 중책을 이렇게 최근까지 맡았던 사람이 뭐 제명 내지는 뭐 탈당 권고 뭐 이런 중징계 가능성이 열리는 건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사실은. 보통은 뭐 초재선 의원이나 아니면 중진 의원도 과거에 중책을 맡았다가 뭐 한참 시간적인 텀을 두고 뭐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가끔 있었습니다만 김병기 의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 원내대표였잖아요. 이렇게 직전까지 원내대표를 하다가 바로 당에서 나가라 마라 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는 거의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내일 윤리심판원에서 바로 제명이 의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여기서 시간을 더 끌기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 약간 징계를 하더라도 수위를 좀 낮춰서 결국엔 뭐 탈당 권고나 뭐 이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한 번 더 열든지. 그래요. 근데 예. 지금 분위기가 예. 뭐 왜 당에서는 조용히 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조용히 있지 않아요. 박지원 의원이 그래도 가장 다선이고 경험이 많은데 포문을 아주 열으면서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박주민 의원도 얘기를 했고요. 예. 저는 주목하는 게 복귀왕 의원이 원래 조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복귀왕 의원 자체도 당을 위해서는 탈당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거 보면 대표격으로 그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 자체도 사실상 나가주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당에서 이게 미온적인 어떤 조치를 하잖아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부담이 이렇게 커지는데 그러면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12일 날 있을 윤리심판원의 결과는 고심에 고심을 하는 모습은 있겠으나 제명 조치에 준하는 말씀한 대로 제명이나 탈당구 어차피 공고 안 받으면 제명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위로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보여요.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공천헌금 여야 전수조사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전수조사 한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뭘 돈 범위를 줬지? 모르는. 막 이러고 네 돈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좋은데 네. 저도 뭐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법 막상 그래 전수조사 하자. 그러면 1번 뭐 가나다 순으로 김용남 뭐 2번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럴 때 국어에 또 내 이름을 아 죄송합니다. 네, 가나다에서 죄송합니다. 아니 앞에 계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예.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지금 김병기 의원이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내에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직전까지 원내대표 하다가 바로 뭐 출당 이렇게 이제 제명 논의되는 게 처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원내대표를 하면 많은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예. 정말 당내뿐만 아니라 당정 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공천 심사도 맡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워낙 중책을 연달아 계속 맡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많은 걸 알고 있죠, 사실은. 이제 많은 거를 알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본인이 정치권에서 뭐 초재선도 아니고 뭐 삼선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까지 지내고 중책들을 맡았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걸 공개한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국민의힘에 넘어가는 정도 수준인 거죠. 그건 어떤 본인의 방어가 아니라 다 터뜨리고 정권을 흔들고 그다음에 나는 뭐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자연인으로도 못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겠죠. 예,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될 텐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김병기 의원이 그걸로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 버티지는 않는 것이고 그냥 예. 원래 그 성심 자체가 이거를 본인 스스로는 뚝심이라고 생각해요. 버티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버텨낸다. 이게 이제 그 성향이지 뭐가 있어서 뭐 이 당하고의 어떤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사실관계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아니 중책을 맡고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랑 갑자기 가까워진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분을 지금 당에서 제대로 조치를 못 취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비밀스러운 얘기가 많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잖아요. 그런 판단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당에서 이렇게 미적미적 되느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의혹을 사람의 제기할 수 뭐 있죠. 뚝심 우리가 뭐 그 사람 성향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그분이 그런다. 그리고 마치 이해운 김병기 트레이드 얘기하는데 안 받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석이 적어도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자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국민의힘 트레이드가 아니라 예. 그렇게 폭로하는 순간 그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도 그 폭로를 그 빌미 삼아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윤리심판원의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오늘 오후가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진성준, 박정, 백혜련, 한병도 후보 4분 가운데 사실은 원내대표 선거는 정말로 뚜껑을 열어봐야지만 알고 예측이 사실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도 약간 기류가 있다면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서 소장님이 잘 네. 근데 참 말하기가 그래요. 또 아, 그러네. 그래요? 알고 길을 계시나 봐요. 알아도 대략 분위기는 예. 일단은 호남 쪽에 좀 그 근거를 두신 분이 좀 답이 나와버렸잖아. 뭐 그다음에 경기도 쪽에 또 있으신 분이 좀 아이, 예. 물타기 하고 왜 진짜 이렇게 물타기해요 갑자기? 이강으로 좀 이렇게 집약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니 그 경기도에 있는 분은 그 밥을 많이 샀다는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아니면 다른 비읍이 들어간 분도 박정우 의원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예.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는 그 좀 그 경기도를 벗어난 쪽에 있는 분이 더 우세하다. 좀 우세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뭐 이거를 이제 이게 공개를 해봐야 알겠는데 당원 20%가 있어서 이 당원 20%가 더 향배를 결정할 것 같다. 이 정도 말씀. 아니 근데 경기도에 비읍 들어가는 분이 두 분이에요. 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 아, 백개 어떡하겠어요? 왜 서울은 뺍니까? 그럼? 네? 왜 서울은 뺍니까? 분위기를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오후에 어쨌든 결과를 보도록 하고 이게 지선에 어떤 영향, 어떤 인물이 원대가 되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별로 큰 영향은 전혀 없다. 없어요. 전체 지금 구도가 이미 정해졌다. 아니 저는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아주 크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이번에 뽑힌 원내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당의 투톱인 정청래 대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겪어보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시선에서 보면 약간 강성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당 대표의 강성 이미지를 뭐 다른 이미지로 보완할 원내대표가 뽑히느냐 아니면 비슷한 이미지의 사람이 뽑히느냐는 지방선거에 아주 크지는 않겠지만 영향이 있죠. 전체 판세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뭐 조금은 영향이 있다. 아니 판세에도 아예 영향이 있다. 적어도 그 수도권에 그 박빙의 승부가 벌어질 수 있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나 이런 데는 조금의 득표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그렇군요. 지방선거보다는 뭐 당청 관계에 좀 영향을 더 주지 않을까? 정청래 대표랑은 좀 약간은 좀 불편하다 그런 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본인들과 호흡이 맞는 그런 원내 대표가 되기를 좀 바라지 않을까. 근데 뭐 아예 우리는 아니에요. 막 또 이렇게 손살이 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걸 믿어야 할지. 아니에요. 신경 많이 써요? 예? 신경 많이 써요? 신경 안 청와대에서?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안 쓴다고 저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안 쓴다고 정청래 그랬어요. 대표랑 청와대랑 사이가 안 좋지 않아요. 좋아요. 요즘에 적극적으로 좋아요. 민주당 인사들은 나오셔서 이 말씀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정청래 왜 대표 강조하겠어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 오해가 좋으면은- 오해가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렇지. 자, 여러분께서는 동상이몽의 한 장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이 나왔던 이해훈 후보 얘기를 좀 해보면 19일에 하루만 청문회를 열겠다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청문회까지 갈 것인가 다들 거기에 의문을 갖고는 있는데 분위기상 일단 청문회까지는 간다. 이게 좀 우세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원래 판은 링까지 올려주는 걸로 좀 나름 합의가 되고 분위기는 잡은 것 같고 후보자도 링에만 올려주라. 내가 살아서 돌아오겠다. 의지가 강한 걸로 했었는데 최근에 그 로또 청약에 대해서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불법적인 위장 미혼이라는 그 신조를 만들어서 수십억 원의 이제 차익을 얻은 건이 예. 저는 좀 치명적이라고 봐요. 이거는 이제 사과의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뭐 법적 대응의 영역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거기에 공정이라는 문제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를 공정의 문제는 사과해서 된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링에 올라가기 전에 개차량 통과가 어렵게 됐다. 이 개차량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 체급을 맞춰야 올라가지 링에. 근데 이게 어떤 의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빼야 되는데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쌓이니까 개차량 조절이 실패해서 링에는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그래요? 게 제 개인적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왔던 보좌관에 대한 갑질 의혹과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청약에 대해서 불법 편법 의혹이 있다는 거는 수사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건 아예 청문회까지도 못 가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청약이라는 게 굉장히 국민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영역이잖아요. 집이잖아요. 집. 그리고 이게 보통 집이 아니라 그 집을 청약 당첨돼서 분양받으면 어느 정도로 가격이 뛸 건지 다 알고 이미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 가점을 얻기 위해서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69점이 될 게 74점이 돼서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거 청약 받으려고 결혼한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넣었네.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잖아요. 지금 해명을 보니까 아들이 혼인신고하고 말고는 개인의 선택인데 내가 혼인신고한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양가족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혼인신고했냐 아니냐의 여부로 좁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국민적 상식과 안 맞죠. 결혼해서 직장이 있고 번듯한 데 다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부양가족이냐. 그리고 그 청약 끝나고 이틀 후에 신혼집 뭐 전세 계약을 했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죠. 그 갤럽 여론조사 아까 언급해드렸던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이해운 후보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적합하지 않다가 47, 적합하다가 16% 이렇게 꽤 차이가 나게 국민들은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인사청문회까지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 시점 기준으로도 일주일이 넘게 남았잖아요. 근데 이게 일일 일 의혹이라고 요새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굵직한 게 일 의혹이지 좀 작은 것까지 하면 하루에도 몇 개씩 터진단 말이에요. 저도 너무 많이 남아서 19일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러면 청문회까지 가서 이거를 어떻게든 이해운 후보가 뭔가를 소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물론 그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거기까지 가는 모습과 지금 도중에 본인이 사퇴하는 것과 정권에는 어떤 게 더 부담인 거예요? 부담이 표면적으로는 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미 임명을 하는 자체로 부담은 없어요. 이게 실익으로 따졌을 때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보수의 대표적인 경제 인사를 통합이라는 명목하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했을 때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뭔가 국민 통합에 대해서 노력하는구나. 그리고 아주 놀라운 결정을 했구나. 도전적 결정을 했구나. 이미 각인이 됐어요. 나머지는 이해운 후보자에게 달렸던 거죠. 그래서 뭐 검증을 가지고 막 따지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금방 해명이 가능합니다. 의원 불패다. 의원들은 이미 선출직 공직자로서 수차례 국민들한테 검증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믿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어서 사실 이제 최종적으로 링까지 올라갈지 저는 의문이지만 링까지 올라가서 청문회가 끝냈다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이거를 채택을 할 수 있겠느냐. 국민 여론이 벌써 보세요. 부적합하다는 게 높잖아요. 적합하다는 게 16%인데 거기 보시면 유보가 37%예요. 유보가. 지금 이 좋은 이재명 정부의 호기에 첫 보수 인사 통합의 이미지를 가지고 임명을 했는데 유보를 한다는 국민 여론이 37%면 이건 뭐냐면 아무리 이게 밀어붙여서 간다 하더라도 청와대에서는 감당이 안 돼요. 이 점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뭐 보수 인사를 영입해서 국민 통합의 효과를 얻겠다고 하려면 보수에서도 이해운 후보자 그 정도면 저희도 인정하는 분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극력 반대하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보수 인사를 영입해서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한 인사라고 말하는 이제 근거가 사라진 거죠. 그럼 사전에 그건 가장 최근의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마자부터 이제 국힘 쪽에서 우리는, 이해운 후보자를 공격하고 비난하기 시작한 그렇죠. 거지. 우린 지금을 살아요. 직전까지 아니 지금을 산다고. 하루 그러니까 제 살이에요. 말씀은 뭐 하루만 지금 살고 민주당이시잖아요. 예. 원래 국민에 맞추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 아니, 말씀인 것 같아요. 전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가. 이 인사 검증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비판받아야 되지 않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전부터 어쨌든 보수에서 충분히 검증이 됐다라는 전제가 있었을 거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우리도 거고. 몰랐던 거죠. 네. 이럴 줄은. 아니 근데 솔직히 그 국회의원 공천 때 이런 거 검증 안 해요. 그렇죠. 제출을 해요.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가 검증하는 어쨌든- 거는 정과가 있냐 없냐 뭐 재산 그거밖에 얼마냐 없죠. 이걸 그냥 아니, 살펴보는 거지. 그랬는데- 국가기관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그가 정말로 보수 인사를 기용을 해서 통합을 노렸다면 정말로 이 보수 측의 어떤 의사를 사전에 좀 타진을 물어라도 했었어야 되는 말했어요. 거라는 말씀을 아니, 하시는 건데 그 의사를 사실 어떻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 그런 아닌가요? 이제 대화를 떠나서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예. 그 저쪽의 검증을 이해하냐면 그냥 보통 우리가 물건을 볼 때 보고 이렇게 살펴보는 수준인데 그냥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3선을 했어요. 공천을 5번을 받아요. 지역 현장을 2번을 합니다. 20년을 공당에서 생활을 했고 아무리 어떤 그 국무위원 검증과 국회의원 검증이 다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0년을 그래도 괜찮으니까 썼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원 불패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의원을 임명을 하면 대부분 국민들한테 검증을 받았으니까 또 동료 의원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통과 되는 건데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이런 아주 막강한 의혹들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은 오래된 불문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서초구, 강남구 같은 국힘 초강세 지역은 예. 맥시멈 재선까지만 가능하다. 3선은 안 된다. 그럼 재선까지 하는 동안에 뭐 오세훈 시장처럼 단체장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재선까지만 하고 정계 은퇴를 하든지 이랬거든요. 그게 불문율로 오랜 기간 지켜졌어요. 그걸 깬 최초의 사례가 이해운 후보예요. 서초갑에서 3선을 했어요. 예. 아니 그게 뭐가 훌륭하니까 그렇게 한 줄 알았지. 아까 그러면 서초갑에서 3번씩이나. 김영남 의원님 모른 척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는 이종구 의원도 있고 스트레이트로 3선도 아니고 중간에 빠졌고 중간에 불출마했고 4선 그러니까 3선 할 때는 조윤선 의원하고 정말 힘든 경선에서 갔고 그는 개인이 한 거예요. 검증력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경선하는데 무슨 검증을 해요? 우리 아파트 문제는 예. 또 24년 문제고 네네. 청와대에서 아차 싶었을 것 같아요. 재산 문제는 그래도 검증을 하잖아요. 네. 부자진갑질은 그걸 어떻게 청와대에서 검증을 하겠어요. 근데 이 청약 문제는 와 이게 문제가 될 것을 좀 놓쳤던 것 같아. 검증 과정에서. 아니, 근데 근데 지금 제 이게- 자랑을 예. 좀 하자면 예. 지난 화요일 날 제가 MBC 뉴스회전에 나가서 이해운 의원 저 아파트 분양 당첨 저 청약 저게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 저거는 내가 봐도 좀 이상하다. 오. 그렇게 제가 화요일 날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거는 좀 선을 넘은 것이 아니냐. 지난 이거- 주말에 말씀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때까지는 모르셨군요. 아 몰랐습니다. 근데 해명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봐봐요. 그래가지고 이 천하의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이렇게 검증을 하겠다고 달라드니 하루 사이에도 너무 많은 것들이 많아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뭐 의원들 공천할 때 이런 것까지는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어느 정당을 넘어서 그리고 뭐 정권도 넘어서 국민들이 공직자가 됐다라고 믿을 수 있게끔 철저하게 네. 검증들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할 일을 다 김병기 의원 해요. 어떻게 3선 되고 원내대표 됐어요? 검증 안 했으니까 3선 됐고 원내대표 됐겠죠. 그런 얘기를 하실 계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강선 의원은요. 네. 아니, 지금 강선 의원. 제 뭡니까, 얘기는 서로 지금 그러니까 그 서로 그렇게 공격할 따지면 얘기는 하나하나 아니라는 따지면 거예요. 얘기가 아니라고요. 다 제 마찬가지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제가 비약적으로 반론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윤석열 검증을 했었어야죠. 저런 사람이 아이쿠야. 이런 식이에요. 검찰총장을 왜 시켰어요? 공직의 기준이라는 것들을 검찰총장을 왜 다시 세우자라는 조국까지 갑니다. 생산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광고 들으시죠. 네, 육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김용남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저는 이정민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